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위암은 조기 위암으로 불리는 초기 단계가 있을 정도로 정기적인 위 내시경을 통한 예방과 초기 치료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된 위암은 병기에 따라 여러 치료가 이어지는데요. 수술도 중요한 치료법입니다. 위암 발병률이 높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위암이 주는 부담이 큰데요. 재발과 전이 위험을 비롯해서 수술 후 관리까지 살펴야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위암의 치료,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고 진행되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고요. 아주 거슬리는 티눈과 사마귀, 오늘 약이 되는 약 이야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위암 발생률은 높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치료를 통해 5년 상대 생존율도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요. 얼마나 빨리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가 진행되는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위암의 진단과 치료, 한림대 성심병원 위장관 외과 김희성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외과 김희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암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부담이 큰 질환입니다. 발생률이 높죠? 네, 맞습니다. 위암은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흔한 암입니다. 네. 2022년 국가암 등록 통계를 보면 전체 암 발생률 중에 5번째고요. 네. 1년에 약 2만 9천 명 정도가 새로 진단되며 특히 남성에서 더 흔한 암입니다. 네. 하지만 5년 상대 생존율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좋은 변화죠. 네. 5년 상대 생존율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같은 나이, 성별의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위암 환자가 5년을 지낼 가능성이 어느 정도냐를 보는 지표인데요. 네. 위암은 최근 5년 상대 생존율이 약 78%로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한 20% 정도 크게 좋아졌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은 병기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죠. 네. 5년 생존율은 1기는 한 90% 이상, 2기는 70%, 3기는 30에서 50%, 4기는 한 10% 내외로 보고 있고요. 네. 병기가 진행될수록 생존율은 낮아진다고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이런 것들이 다양한 치료법을 통한 결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위암도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암의 초기 증상은 없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위암 증상은 네. 한마디로 초기에는 무증상입니다. 아, 네. 제 외래를 찾아오는 대부분의 조기 위암 환자분들은 무증상으로 우연히 건강검진에서 네. 위암을 발견돼서 외래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위암은 저희가 증상으로 병을 잡는다라기보다는 위내시경 검진으로 먼저 발견하는 게 핵심입니다. 네. 무증상인 경우가 많고 우연히 건강검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네. 위 내시경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기 검진을 통해서 예방은 물론이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위내시경은 위암에서 가장 강력한 진단 검사 방법이에요. 네. 위를 직접 보면서 의심되는 부위를 바로 조직 검사할 수 있으니까요. 네. 어떻게 보면 예방이라는 표현을 조금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검진이 위암을 아예 안 생기게 만들 수는 없죠. 네. 아주 초기에 잡아서 큰 치료로 가는 걸 막아주는 효과, 그리고 암으로 진행하기 전 단계의 변화를 발견해서 네. 관리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위암이 흔한 국가에서는 정기적인 위 내시경 검사가 생존율을 올리는 핵심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기 검진을 통해서 그렇게 초기에 발견되면 다행인데요. 네. 그럼에도 여전히 수술로 완치가 되기 어려운 4기 위암으로 발견되는 건 왜 그런 걸까요? 검진을 소홀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면 대부분의 많은 국민들께서 많이 바쁘시고 또 두려워서 정기 국가 검진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한 또 추가적으로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 보니까 네. 생겨도 환자분들께서 이거 그냥 단순한 소화불량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네. 검사를 또 미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위암은 드물지만
형태나 위치 때문에 아주 초기에 내시경에서 눈에 덜 띄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검진 사이에 또 드물지만 비교적 빠르게 진행하는 형태의 위암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만 40세 이상은 국가암검진센터에서 진행하는 국가 위 내시경 검사를 네. 무조건 받으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리고요. 네. 만약 평소와 다른 소화기 증상이 생기면 이런 검진 날짜를 기다리지 마시고 네. 빨리 병원을 내원하셔서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소화나 위장병 증세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도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맞습니다. 증상으로도 위암을 의심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3기 이상일까요?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네. 그때는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암은 증상만으로 몇 기다라는 것을 맞추는 것은 어렵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암은 초기에는 대부분 무증상이고요. 네. 반대로 진행이 된 위암도 환자분들께서 그냥 체한 것 같다라는 정도만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심지어 무증상인데 우연히 건강검진에서 꽤 진행된 3기 위암 환자도 네. 제 외래에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몇 기냐를 고민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경고 신호가 있으면 네. 바로 검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 체중이 이유 없이 줄어들거나 복통, 속쓰림, 식욕부진, 빈혈, 네. 검은 흑색변, 가끔 피를 토하거나 반복되는 구토 네.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경고 사인이고요. 네. 위험이겠지라고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를 만나고 네. 위내시경 검사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네. 위암에서 조기 위암으로 불리는 초기 단계도 있지 않습니까? 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기도 한다고 들었는데요. 이럴 때는 내시경으로도 절제가 가능한 거죠? 네, 가능합니다. 조기 위암 중에서도 어떤 조건이 맞으면 네. 수술 없이 내시경으로 병변만 떼어내는 치료를 합니다. 이것을 내시경 점막하 절제술, 영어로 ESD라고 말하는데요. 네. 암이 위에 안쪽 층에 얇게 국한돼 있고 네. 크기가 작고 궤양이 없고 네. 그다음에 그 위 조직 검사에서 분화도가 림프절로 퍼질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네. 위내시경 점막하 절제술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네. 내시경으로 이렇게 떼어낸 뒤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최종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지켜볼지 네. 추가 수술이 더 안전할지 이 경우가 나눠지기 때문에 네. 추가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 부분까지 함께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네. 흔히 말하는 병기로 볼 때 1기부터 4기로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조기 네. 위암은 1기에 해당하는 건가요? 용어가 비슷해 보여서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데요. 기준은 달라요. 아. 그 1기부터 4기까지의 병기는 암이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지 침투하는 그 깊이를 보는 거고요. 네. 두 번째, 위 주변의 림프절로 얼마나 퍼졌는지, 그리고 다른 장기로 전이 되는지, 네. 다시 말씀드려서 깊이와 위 주변 림프절로 퍼진 정도, 네. 사장기 전이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정하는 종합 성적표입니다. 네. 그런데 이 종합 성적표와 다르게 조기 위암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몇 기냐, 깊이냐, 림프절 전이냐, 타장기 전이 이 합친 종합 성적표가 아니라 네. 암이 위벽의 어느 층까지 뚫고 들어갔느냐가 조기 위암을 정의합니다. 즉 조기 위암은 점막이나 네. 점막 하층까지 국한돼서 침투된 경우를 조기 위암이라고 정의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조기 위암의 상당수는 사실 이제 1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네. 점막이나 점막 하층이 있어도 림프절 전이가 있으면 2기나 3기로 분류될 수도 있어요. 네. 반대로 1기라고 해서 또 무조건 조기 위암은 아니고요. 네. 조금 더 깊이 근육층에 침투했는데 아직 림프절로 퍼지지 않았다. 그러면 또 1기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네. 깊이랑 림프절 전이 타장기 전이를 합친 종합 성적표가 병기를 결정하는 거고 네.
조기 위암과 진행성 위암은 깊이로 정의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기 위암은 위벽의 어느 층까지 뚫고 들어갔느냐 이걸 본다고 네. 하셨는데요. 네. 그럼 조기 위암은 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2기나 3기의 위암 치료는 기본이 수술인 건가요? 보통 2기, 3기 위암은 수술이냐 항암이냐 이렇게 단정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네. 보통 표준 치료 스탠다드 트리트먼트는 위수술, 근치적 수술을 하고 수술 후 항암 치료를 하는 세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기, 3기는 수술로 완전 절제를 했더라도 네. 재발이 적지 않아서 재발과 전이를 줄이기 위해서 수술 후 보조 항암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표준 치료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최근에는 수술 전에 선행항암 치료 요법을 시행해서 네. 수술 효과를 더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수술은 개복 수술, 복강경, 로봇 수술까지 방법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네. 요즘은 로봇 수술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선택지가 늘어난 건 맞습니다. 네. 네, 다만 핵심은 개복이 좋냐, 복강경이 좋냐, 로봇이 좋냐가 아니라 네. 암을 안전하게 이제 안전거리를 두고 위를 절제하고 그 다음에 림프절을 충분히 제거하는 것이 네. 근본 표준 치료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재발과 전이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치적 위절제술이 되고요. 네. 최근에는 복강경 수술 또는 로봇 수술 같은 최소 침습 수술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한 10케이스 중에 9케이스는 복강경 또는 로봇 수술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복강경 수술은 위암 수술에서 이미 표준화가 되어 있고요. 로봇 수술은 네. 로봇이 혼자 가서 수술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로봇 기계를 조정해서 더 정교하게 수술을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네. 여러 연구를 종합하면 로봇 수술이 이제 출혈이 적고 회복이 조금 빠르다는 보고가 있어요. 네. 그리고 큰 메타 분석에서는 입원 기간, 회복 지표가 일부 더 좋고 네. 합병증이 낮게 나온 결과도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수술 시간이 더 길고 네. 비용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로봇이 무조건 더 좋다, 복강경이 더 좋다가 아니라 네. 내 병기와 수술 범위에서 가장 안전하고 또 의료진이 가장 숙련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소 침습 수술에 이제 복강경과 로봇 수술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거를 선택하는 거는 또 환자의 선택에도 달려 있는 건가요? 환자의 선택도 있고요. 네. 사실은 의료진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로봇 수술은 흉터를 좀 최소화하고 통증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좀 봐야 되겠네요. 네, 로봇 수술의 장점은 로봇이 알아서 한다가 아니라 의사가 로봇을 조정하되 더 정밀한 도구를 쓰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네. 제가 로봇 수술의 장점을 일단 크게 3가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시야입니다. 이제 복강경 수술은 2D예요. 근데 네. 로봇 수술은 3D, 3차원 고화질 확대 시야입니다. 네. 그래서 3D 고화질 확대 시야로 보니까 혈관이라든가 신경, 조직 그런 경계들을 더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쉽게 말해 더 잘 보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구의 자유도입니다. 네. 기구가 로봇팔의 기구는 손목처럼 꺾여서 회전이 잘 됩니다. 그래서 사람 손보다 더 다양한 각도로 네. 그 팔의 기구의 자유도가 막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좁은 공간 같은 데서 정교하게 박리를 하는 경우, 네. 림프절이 깊이 박혀 있는 경우, 림프절이 혈관 뒤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 림프절을 절제한다든가, 네. 또 복강 안에서 봉합을 하는 경우, 좁은 부위를 막 이렇게 꼬매야 되는 경우에는 네. 이런 술기들은 로봇이 훨씬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네. 손떨림이 보정이 돼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그다음에 움직임이 축소가 되는 기능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카메라의 안정성입니다. 네. 카메라가 안정적으로 고정이 되고 외과의사가 내가 보고자 하는 시야를 내가 조절하기 때문에 네. 그런 안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손떨림 보정, 움직임이 축소 기능이 있어서 네. 작은 혈관 주변 작업이나 미세 봉합에 도움을 줍니다. 네.
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 입장에서는 이런 기술적 장점이 연결돼서 출혈이 적거나 통증이 덜하고 네. 회복이 빠르다는 보고는 있는데요. 아까 모든 환자에서 이것이 더 낫다. 아, 또 네. 뭐가 더 낫다는 것을 단정짓기는 어렵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의 병기, 수술 범위, 환자의 체형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의료진의 숙련도도 되게 중요해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제 의료진이 이제 선택을 일단 하죠. 네. 복강경이 더 괜찮겠다, 또 로봇이 더 괜찮겠다, 어떤 것이 환자분에게 더 유리하겠다를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 가지가 고려가 되는 거네요. 네. 그럼 또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이 가진 장점이 많아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는 개복 수술로 결정이 되기도 하나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모든 환자에서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 같은 최소 침수 수술이 항상 최선은 아니에요. 네. 암이 이제 주변 장기를 침범해서 한 덩어리로 단단하게 이제 붙어 있거나 네. 림프절이 아주 크고 아주 단단하게 조직에 붙어 있거나 환자분들이 과거에 반복적인 수술을 해서 복부에 유착이 심한 경우는 처음부터 개복이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점 하나는 네. 저희가 수술 중에 예상과 다른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출혈이 심하게 생긴다거나 과거 수술로 인한 유착이 심하거나 또 해부학적 구조가 불명확한 경우 네. 이러한 이유들로 수술 중간에 개복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네. 이거는 수술의 실패가 아니라 환자 안전을 위한 정상적인 안전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네. 위암의 수술법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 들었는데요. 근데 위암의 치료는 이제 말씀 주신 수술이 아주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다른 암과 비교할 때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수술이 중요하다는 말은 맞습니다. 네. 근데 수술이 가능한 위암에서는 완치를 목표로 하는 중심의 치료가 수술이기 때문이에요. 네. 다만 이제 오해하시지 않아야 될 부분은 항암이 잘 안 듣는다 이런 표현은 오해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2기나 3기에서는 저희가 근치적 수술만으로 끝내지 않고 네. 수술 후에 항암 치료로 재발이나 전이를 줄이는 치료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타장기 전이가 있는 환자의 경우는 네. 수술보다는 항암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치료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네. 방사선 치료는 위암에 따라서 모든 환자한테 기본적으로 하는 치료라기보다는 네. 상황에 따라서 골라서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치료로 이해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네. 그 위암의 전이나 재발 위험에 대한 지적도 있던데요. 재발률도 높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재발 위험은 병기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1기나 조기 위암은 완치율이 많이 높고 재발이 비교적 적지만 네. 2기나 3기 이제 진행이 될수록 수술과 항암을 해도 미세 전이 때문에 재발 위험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수술 후에 재발 전이에 대한 추적 검사를 빠짐없이 하셔야 되고요. 네. 또 영양, 생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전이 위험은 주로 어디로 전이가 되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네, 위암의 전이 경로를 이렇게 세 가지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위 주변에 있는 림프관을 통해서 림프길로 퍼지는 전이가 있습니다. 네. 즉 주변에 있는 림프절, 그다음에 또 멀리 있는 림프절로 가는 림프 전이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혈관을 타고 퍼지는 전이가 있는데요. 혈관을 따라서 대표적으로 간, 그 외에는 뼈나 폐 등으로 전이가 되는 혈관 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복막 전이가 있는데요. 이것은 배 안에서 시야처럼 복강을 싸고 있는 복막으로 퍼지는 전입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전이가 되는데요. 또 수술 후에 수술 부위에 국소적으로 위에도 재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복막전이는 예후가 안 좋다고 하던데 복막전이 네. 위험도 높은 편인 건가요? 네, 복막전이는 위암에서 특히 중요하게 보는 전 형태고요. 네. 예후가 매우 안 좋은 것도 맞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복막전이는 혹이 하나가 딱 생기는 방식이 아니라 네. 암세포가 복강 내 표면인 복막에 이렇게 넓게 퍼지는 형태가 많아서 네. 이거 수술로 한 번에 복막을 다 깨끗이 도려낼
수가 없고요. 그렇겠네요. 복막전이는 그래서 굉장히 예후가 좀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치료 전략이 달라집니다. 의학적으로는 복막전이가 확인되면 보통 원격전이로 네. 분류돼서 치료 방향이 수술적 치료가 아닌 항암 치료와 같은 전신 치료를 시행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위암에 대한 치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그럼 위암 수술을 받은 분들은 수술 후에 위장 기능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환자분들이 외래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일상생활과 식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일단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위를 절제하면 위의 저장 기능이 줄어들죠. 네. 그래서 당연히 한 번에 많이 먹는 식사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소량씩 자주 드시는 쪽으로 생활 패턴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이 장으로 내려가면서 빨리 내려가다 보니까 네. 식은땀, 어지러움, 심장이 두근거리는 덤핑 증후군 같은 경우가 간간히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수술 후에는 양을 줄이고 횟수를 늘리는 식사, 그리고 물 같은 액체류는 식사와 식사 사이를 두고 좀 중간에 드시기보다는 좀 그 이후에 드시는 식습관을 저희가 말씀드리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혼자서 댁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위암 수술 후 추적 관리를 저희 주치의와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오셔서 어떤 식사 부분이 어려운지 또 어떤 부분이 소화가 안 되는지 어떤 부분에서 불편한 장애가 있는지를 말씀 주시면 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증적인 치료를 하고 함께 영양 관리도 하고 식사 관리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와 함께 위암 수술 추적 관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식습관 또 식단 관리가 필요하겠고요. 네. 위암으로 살이 많이 빠진 분들은요. 체중을 회복하기 위해서 건강기능식품에 보조제, 영양제 뭔가 많이 드시던데요. 네. 지나치면 오히려 해가 되지 않을까요? 사실 수술로 빠진 살은 다시 찌지 않는다면서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그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먹는 것과 의학적으로 필요한 영양 보충은 다릅니다. 수술 후 체중이 빠질 때 네. 가장 효과적인 건 보조제를 늘리는 게 아닙니다. 소량씩 음식을 자주 드시면서 네. 단백질과 칼로리를 꾸준히 확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필요하시면 병원에서 권하는 영양 보충 음료를 간식처럼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그리고 영양제는 많이 먹을수록 좋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네. 특히 항암 치료 중이거나 다른 약을 복용하시는 분은 상호작용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네. 꼭 필요한 보충 비타민제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위를 많이 절제한 분들은 비타민 B12군 결핍이 생길 수가 있어서 저희한테 정기적으로 오셔서 피 검사를 통해서 부족하면은 저희가 보충을 해드리거든요. 마지막으로 체중은 대개 수술 후 한동안 빠졌다가 네. 한 1년쯤 지나면 안정화되는 경향이 있고요. 일부는 소폭 회복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 유행하는 보조제 쇼핑보다는 체중, 근육, 빈혈, 영양 수치, 네. 아까 말씀드린 철분이나 비타민 B12 등을 네. 정기적으로 외래에서 체크하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저희 주치의와 함께 정확히 보충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위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한림대 성심병원 위장관 외과 김희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약사이신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티눈 또 사마귀 경험한 분들 많지 않을까 싶어요. 흔하지 않나요? 네, 얼마 전에 저희 딸이 네. 엄지발가락에 티눈이 생겨서 이게 천천히 커지더니 네. 어느 순간 너무 커져가지고 결국은 피부과를 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질소 냉동 치료를 받았는데 너무 아파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치료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받아본 적은 없어서 이렇게 아플까 싶었는데 너무 아파해서 일주일 정도는 신발도 못 신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발견했을 때 좀 일찍 그 티눈이 작았을 때 좀 신경을 써서 뭐 제거를 하든지 뭔가 치료를 받든지 하던 걸 해줄 거라고 굉장히 후회를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근데 티눈은 굉장히 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해외 연구를 보면 노동 인구의 18% 이상이 평생 한 번은 발바닥에 굳은 살로 고생한 적이 있고 네. 이 굳은 살과 티눈은 연간 노동 시간이 증가할수록 더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서서 일하다 보면은 압력을 받는 지점이 있고 거기에 티눈이나 굳은 살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또 대체로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네. 티눈과 사마귀는 주로 손발에 생기지 않나요? 네. 티눈과 사마귀는 주로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생기고 네. 이 각질이 일어나면서 해당 부위가 딱딱해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바닥에 생기면 통증이 심합니다. 네. 그런데 두 개는 이 원인부터 다른 별개의 질환입니다. 비슷하게 보이는데 다른 질환인데요. 네. 티눈은 피부의 일정 부분에 압력, 그리고 마찰이 몰리면서 각질층이 두꺼워진 증상이고요. 사마귀는 피부에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라는 것이 감염되어 생기는 감염병입니다. 네. 티눈과 사마귀가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원인부터 다른 거네요. 모양도 좀 다르긴 하죠. 네, 이게 눈으로 보기에 구분하기가 쉽진 않지만 네.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면을 벗겨냈을 때 연필심 같은 이렇게 핵이 있다면 이게 티눈이고요. 까만 점처럼 혈관이 보이는 까만 점, 작은 점이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있다면 사마귀로 구분할 수 있는 건데요. 까만 흑점 같은 것이 다발로 보이면 사마귀고요. 네. 티눈은 티눈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중간에 이렇게 투명한 핵 같은 것이 보입니다. 이게 이제 육안으로 두 개를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네. 그러나 발바닥에 생긴 경우는 이게 두 개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압력이나 마찰 때문에 모양이 사마귀도 티눈처럼 보이고 네. 네, 티눈도 꼭 사마귀처럼 보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게 네. 티눈은 이렇게 눌렀을 때 통증이 있고요. 네. 사마귀는 거의 통증이 없습니다. 감염증이어서. 네. 그런데 이것도 이게 발바닥에 있는 경우에는 또 통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이 딱 봐서 이건 티눈이다, 사마귀다라고 딱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럼 또 티눈과 굳은 살은 어떻습니까? 예. 티눈하고 굳은 살은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네. 둘 다 이렇게 반복되는 압력으로 각질이 두꺼워져서 생기는 피부 각화 현상인데요. 이게 만성적으로 자극이 가해지면 우리 피부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꺼워집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굳은 살이 생기는 건데요. 이것이 더 자라지 못하고 피부 안쪽을 향해서 생성되는 것이 티눈입니다. 네. 그래서 굳은 살은 이제 비정상적인 압력이 넓은 부위에 걸쳐서 분포해서 생기는 거고, 네. 티눈은 동일한 힘이 좁은 부위에 집중되어서 한 곳만 딱 눌러져서 생기는 것이 차이점인데요. 그래서 굳은 살은 안 보이는 티눈에는 이렇게 중심 핵이 있다라고 하고, 네. 이 중심 핵이 피부 밑에 신경을 누르고 이제 각화된 피부 표면이 막 미세하게 갈라지면서 통증이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티눈은 병변의 기저부는 표면인데 네. 이 첨단부가 피부 안쪽으로 향해서 원뿔 뒤집어서 꽂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기는 거를 티눈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과다 각화된 중심핵을 형성해서 통증이나 염증을 일으키는 피부 질환이라고 하고 네. 자연스럽게 신발이나 뭔가 그 불편한 증상 때문에 압력을 많이 받는 발가락이나 발바닥에 잘 생기는 것이 티눈의 특징입니다. 네. 티눈과 사마귀, 굳은 살 이제 구분을 해주셨는데요. 궁금한 게 티눈이 전염이 되는 건 아니죠? 예, 전염되지 않습니다. 네. 전염병도 아니고요, 유전병도 아니고요. 걷지 못하는 영유아를 제외하고는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압력이 있는 경우에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걷는 사람 당연히 생길 확률이 더 높고요. 네. 꽉 끼는 신발, 굽이 높은 신발을 자주 신는 사람이
티눈이 생길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네. 뼈가 비정상적으로 생겼거나 인대가 잘 늘어나는 체질은 이제 피부가 마찰이나 압력을 받기 쉽기 때문에 네. 그 티눈이 더 잘 생기는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원래는 앞점, 압력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앞점을 빨리 바꿔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일단 티눈은 전염이 되는 건 아니고요. 사마귀는 감염으로 인한 바이러스성 질환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건 주로 아이들에게 많지 않나요? 네, 이 사마귀는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이게 한 100종류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간간히 요 바이러스가 언급이 되는데 이 감염 때문에 생기는 바이러스 질환이고요. 네. 뭐 손가락, 손톱 주위, 손등 등에 잘 생기고 또 좀 어린아이 5세에서 20세 사이에 좀 많이 생기고 성인이 되면 발생 빈도가 낮아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발바닥인데요. 발바닥은 이 발바닥이나 발톱 밑에 생기는 사마귀는 체중으로 눌러지기 때문에 밖으로 커지지 않고 속으로 자라서 이렇게 티눈과 혼돈되기 쉬운 게 발바닥 부위의 사마귀고요. 네. 그렇지만 사마귀를 티눈으로 생각해서 방치하거나 뭐 티눈 제거 약물만 바르다 보면 바이러스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증식을 해서 다른 부위로 전염되거나 이 병변이 너무 커지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사마귀는 조금 더 신중하게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는 사마귀, 가장 흔한 거는 심상성 사마귀라고 명칭을 하고요. 네. 물이 지어, 손등이나 얼굴에 이렇게 물이 지어서 여러 개가 발생하면 평편 사마귀, 네. 발바닥에 생기는 것은 족저 사마귀, 그 다음에 이게 조갑주의 사마귀라고 해서 손톱 주변에 생기는 사마귀가 있는데요. 네. 요거는 이 손가락을 깨무는 습관이 있는, 자꾸 이렇게 손톱을 이렇게 손가락을 입으로 가져가는, 네. 깨물거나 입에 자꾸 무는 습관이 있는 경우에 잘 생기고요. 또 성기에 발생하는 곤지름이라고 하는 첨규 콘딜리마나 이런 사마귀, 사상 사마귀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종류로 있습니다. 네. 발바닥에 생기는 경우에 특히 구별이 쉽지 않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진단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치료도 궁금한데요. 우선 티눈은 제거하는 게 방법인가요? 그러니까 이 티눈은 압력이 있는 부위에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네. 마찰이나 압력이 있는 부위에 생기기 때문에 사실 초기에 이 원인을 제거해주면 자연적으로 치유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신발 때문이다. 그럼 신발을 바꿔주시면 되고요. 네. 어디가 여기 한쪽이 자꾸 마찰이 생긴다? 그러면 패드 같은 것을 깔아서 자극을 줄여주면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는 이게 천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딱 아프기 시작할 때는 이미 좀 커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딱 저희 딸이 그런 케이스인데 네. 이 처음에 바꿔줬으면은 치료까지 안 갔을 텐데 잘 모르고 계속 지나는 거죠. 그게 한 몇 달 동안 가니까 네, 그래서 좀 아프다, 뭔가 두꺼워진다, 딱딱해진다 그러면은 빨리 신발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100% 이제 소멸되는 건 아니어서 또는 시기를 놓쳤을 때는 이제 티눈 밴드나 티눈 액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살리실산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 각질 연화제 성분인데요. 네. 요게 포함된 그 액을 발라줘서 이 각질층을 녹이면서 두께가 얇아지는, 그래서 살살 녹이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약들은 티눈이 너무 크거나 또 핵을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네. 다시 재발할 가능성도 있고 치료도 그렇게 좀 간단히 되는 건 아니고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은 없나요? 네. 지금 말씀드린 티눈 밴드, 티눈 액이 모두 처방 없이 일반 의약품으로 살 수 있는 건데요. 네. 원리가 이제 각질층을 녹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통증도 좀 줄여주고 이게 무르게 살살 녹여서 바르고 나면 다음날 불려서 떼내고 하는 방식으로 쓰는 약입니다. 네. 근데 이걸 쓸 때 되게 조심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그냥 티눈 밴드 주세요 하면 그냥 드리고 사용할 줄 아세요? 라고 그냥 보내드리고 그러면 뭐 그냥 바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 약의 주요 성분이 이제 살리실산, 각질을 용해한 녹이는 성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성분이
정상 피부에 닿으면 되게 따갑습니다. 예. 이 각질층이 두껍지 않은 피부라든지, 네. 그래서 아니면 상처가 난 곳에 닿으면 아주 따갑고요. 그렇겠네요. 네, 그 다음에 오히려 약 때문에 궤양성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티눈의 크기에 딱 맞추어서 티눈 자리에는 바르면 안 따갑습니다. 네. 거기는 이미 과각질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르면 안 따가운데 주변에 크게 바르지 않도록 딱 네. 그 부위에만 바르거나 아니면 주변의 정상 피부에 바세린 같은 걸 발라서 보호해주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정상 피부에 닿지 않게 주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티눈의 경우에는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이 있는데요. 네. 사마귀는 처방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예, 사마귀 치료제는 전문의약품입니다. 네. 이것도 생긴 건 별로 다르지 않아요. 네. 그리고 조그만 병에 액 들어가 있고 티눈 액처럼 바르는 건데 처방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다음에 금액도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달라서 그래요? 이렇게 네. 물어보시는데요. 여기에는 살리실산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플로르우라실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살리실산은 딱딱해진 피부, 각질을 부드럽게 만들고요. 이 플로르우라실이 침투해서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습니다. 네, 이 플로르우라실이라는 성분이 세포 내 이제 DNA와 RNA 합성을 막는 성분인데 네. 원래 기원은 어디였냐면 항암제 성분으로 개발된 겁니다. 항암제로 위암이나 유방암, 요즘은 이제 더 좋은 약이 나와서 이걸 쓰진 않는데요. 네. 그때 쓰는 약으로 개발되어서 이걸 액제, 외용액으로 만들어서 사마귀 바이러스를 복제하는 걸 막는 그런 원리로 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좀 주의해야 하는 성분이죠. 그래서 일반 의약품으로 살 수 있는 티눈 약하고는 다르게 전문의약품으로 묶여 있고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입니다. 당연히 임신부, 수유부 쓰면 안 되고요. 네. 또 어린이도 사용 금지고요. 역시 사마귀 외 피부에 닿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서 써야 되는 약입니다. 네. 최근에는 바이러스에 기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면역 시스템을 좀 활성화시켜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목적이 이제 면역 치료제를 이 사마귀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개발하고 있긴 하는데요. 그렇게 약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앞서 냉동요법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냉동요법은 또 어떤 치료인가요? 냉동요법은요, 되게 원리는 간단합니다. 네. 마이너스 195도의 액화질소를 이 냉동치료 전용 분사기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넣어서 사마귀 병변에 직접 이렇게 분사하는 치료입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그 부위를 얼려주는데 그냥 이렇게 스프레이처럼 뿌리는 게 아니고요. 딱 이렇게 조금 구멍이 뚫린 이렇게 보호대를 딱 적용해서 그 부위에만 티눈과 사마귀 부위에만 액화질소가 싹 쏘일 수 있도록 그러면 얘가 이제 순간적으로 얼게 되고 그 조직이 괴사가 되는 거죠. 괴사가 되고 나면 천천히 다른 살이 올라오면서 얘가 벗겨져 나가는 원리입니다. 네. 주로 크기가 큰 족저사마귀 치료에 효과적이고요. 근데 이거는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하고 2주 후에 또 가고 그리고 2주 후에 또 가고 2-3번 정도는 기본이고요. 네. 좀 많이 할 때는 5번까지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할 때마다 좀 통증도 있고 네, 그다음에 신발 신기도 좀 불편하고 그러는 걸 봤습니다. 이런 냉동요법이 가장 많이 이제 쓰이는 건데 이제 여러 번 하게 되니까 그거 말고 한 번에 없애는 방법은 없어요. 있긴 있습니다. 네, CO2 레이저라든지 전기 소작술 같은 걸 쓰는데요. 주변 조직이 이제 손상을 적게 받아서 좀 흉터가 적게 남거나 안전하게 제거가 가능하고 한 번에 즉시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한 번에 깊은 곳을 소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흉터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고 좀 재발률도 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타 치료에는 다른 치료에 반응하지 않을 때는 또 블레오마이신이라는 항암제를 직접 병변에 주사해서 조직을 괴사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치료로 들어가면 피부과 치료로 들어가면 통증이 심하고요. 여러 가지 일상의 불편함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커지기 전에 미리미리 여러 개, 특히 사마귀 같은 경우에는 퍼지기 전에 수십 개로 늘어나기 전에 빨리 병원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오늘은 티눈 사마귀 치료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약사이신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